온사이트 발전이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네네.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온 머시기 이렇게 예. 온사이트 발전소라는 거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발전소라는 개념입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력을 끌어오는 방법은 발전소는 멀리 있잖아요. 아, 이게 거기서 그렇죠. 송전망을 타고서 이렇게 그렇죠,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근데 온사이트 발전이라는 건 뭐 현장형이라고 번역하면 맞을 거예요. 현장형 발전소. 가령 데이터 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커다란 산업단지가 있거나 큰 공장이 있거나 그 자체 단지 내에 발전소를 짓거나 아니면 그 옆에 짓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SMR 얘기가 많은 나오는데 SMR이 대표적인 온사이트 발전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네, 발전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주요 이제 발전원 중에 하나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사실 왜 그럼 이 온사이트 발전소가 이렇게 계속 유행을 하느냐 느닷없이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이 급속히 생겨나면서 전기가 엄청 필요하잖아요, 전력이.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먼 발전소에서 이렇게 끌어올라고 하게 되면 송전망, 배정망 가는 데면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용인에 팬 만들잖아요. 그 전기 공급 어떻게 하느냐 계속 큰 숙제죠. 맞습니다. 송전망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그러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온사이트 발전을 갖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과거 같으면 불가능했지만 지금 가능한 수단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옆에 그 태양광 에너지를 넣고요. ESS 발전을 붙이면 네. 그게 한 1년 8개월이면 보통 다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중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외부 발전망,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발전망, 그게 중앙 공급식 뭐 그리드망이든지 뭐든지 여기에 붙이는 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정성이 리스크가 어쨌든 있다라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온사이트라는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고 이거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송전, 배전망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안 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상부터, 토지 비용부터.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온사이트 발전이 새롭게 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좀 전에 SMR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태양광. 요즘에 가스터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터빈. 예. 그러니까 온사이트 발전소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SOFC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예, 연료전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네. 막 가스터빈들한테 그러니까 연료전지도 지금 막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기 조선소에 그 큰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그거 갖다가 지금 발전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주가가 많이 예. 올랐어요 최근에. 그 현재까지 AI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발전원은 사실은 가스터빈입니다. LNG를 이용한 가스터빈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도 반드시 ESS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계속 가스 다 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AI 연산이라는 게 이게 왜 ESS가 필요하면 순간적인 전력 복증을 갖다가 일으킵니다. AI 연산을 할 때, 연산과 추론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죠. 이 뭐라고 할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인 전력기기랑은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전기를 썼다가 또 쉴 때는 또 전기를 안 썼다고. 그러니까 이 이용의 변동성이 그렇죠. 굉장히 이 큰 거거든요. 진폭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네. 동시에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그 발전원에 있는 전기도 부하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이걸 ESS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완충 역할? 그렇죠. 전기의 품질이 굉장히 고르겠죠. 네,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부담을 안 주는 거니까 그래서 ESS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발전원에 다 ESS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전력망에도 기존 전력망에도 ESS를 붙이려고 중앙공급시장에서 ESS 지금 입찰하잖아요. 입찰을 하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는 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담을 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력망 안전망 측면에서 ESS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 이 얘기를 제가 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BBU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네. 배터리 백업 유닛. 네. 이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UPS라고 하는 방송국 다니는 사람들은 UPS라는 걸 한 번은 들어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랑 또 차이가 뭔지도 이건 또 ESS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왜 필요한 건지도 이 궁금해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총 세 종류의
ESS 관련 배터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ESS만이 필요한 게 이게 아니고 바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력망 안정을 위해서 커다란 아니면 그 태양광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용량 BESS가 필요하고요. BESS, 네. 배터리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그게 들어가면은 그게 어떤 사고든지 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저 발전원이. 그렇죠. 그래서 UPS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 예. 그리고 또 서버렉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서버렉 단에 BBU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배터리 백업 유니트라고. 그러니까 ESS는 이를테면 AI 데이터 센터 바깥에 있는 거지만 그리고, 가까이. 예. 근데 BBU는 서버렉. 안으로 들어가는 이 거예요. 서버렉들이 쭉 있잖아요. 그 네. 안으로 들어가는 스케이트보드처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그 데이터 연산을 할 때는 전력 피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바깥의 발전이 죽지 않더라도 서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렉 자체가 그렇죠. 단락되거나 뭐 예. 이게 그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BBU가 필요한 겁니다. 그 BBU의 개념은 바로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BESS를 해서 하여튼 ESS 덩어리 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보통 데이터센터 밖에 위치해 있고 예. 가까이지만 예. 그다음에 BBU라는 예. 이게 그 서버에 그러니까 아예 데이터센터 안에 예. 아예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UPS가 있고 UPS가 이제 바로 중간 단계에 있는 거고 완충 장치가 BBU가 이제 마지막 엔드 단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ESS가 이건 사실은 평론가님이 계속해서 주창을 해 오시는 건데 ESS의 시장성이 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게 EV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시던 거가 이것만 보더라도 좀 저는 좀 납득이 좀 되네요. 이게 사실은 향후 3년 동안 물론 EV의 시장이 클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EV 시장이 폭발적으로 개화를 하면 캐즘을 딛고 그렇지만 ESS 시장이 향후 3년 동안에는 EV 시장 못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유럽도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 불 떨어졌죠. 네. 여기서 멀쩡한 나라가 없어요. 멀쩡한 나라가 없어요. ESS가 얼마나 늘어날지 뭐 각 기관들은 열심히 이제 사실 뭐 자신들의 어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추정치를 내놓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그렇죠. 마치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네. 가늠이 안 되는 것처럼 이 그렇습니다. ESS에 대한 수요도 가늠이 안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EV 시장을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늠 자체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의 경쟁력인데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ESS는 LFP 네네. 이쪽이 대세라고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NCN 3원계가 네. 우리의 주력이라고 우리가 LFP를 못하거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중국에 좀 그거는 좀 많이 좀 밀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ESS의 시장성이 크고 네. 가늠이 안 될 정도라면 네.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어떨지가 좀 이게 관건이네요. 네네. 중국이 워낙 이게 뭐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ESS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북미에 그렇죠. 생산을 내고 있고요. 올해 60기가와트 아워 정도까지 캐파를 늘립니다. 삼성은 투트랙이에요. 절반은 LFP, 절반은 3원계. 삼원계. 근데 3원계가 필요한 쪽이 있어요. UPS, BBU는 3원계가 절대적으로 우수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오래 작동하는 기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ESS는 그렇죠. 뭐 장주기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거지만 UPS라든지 BBU 같은 건 길어야 1, 2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발전기가 다시 돌면 되니까. 근데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순간적인 출력이에요. 순간적인 출력.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는 밀리초 단위로 반응. 이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인 힘을 갖다 팍 내가지고 전원을 갖다 뿜어내줘야 돼요. 네. 착. 그거는 LFP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인가요? 네, AWS. AWS가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 SDI를 접촉하고 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고 있죠. 3원계로 하는 거니까. 3원계로 만들고 그래서 삼성은 LFP 그다음에 그 3원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종류의 그 ESS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LFP도 이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SDI가.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산이 다 차지하고 있던 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서서히 대체하는 시점이 된 거고요. 예. 유럽도 비슷해요. 유럽은
기존에 지금 이제 중국산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유럽은 계속해서 중국산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법으로. 그렇죠. 가령 뭐 산업 그 핵심 가속화법, 원자재법이라든지 IA, 그 핵심 원자재- 배터리 여건제 산업 가속화법을 예. 통해서 중국산을 갈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 현재에서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배터리 회사들이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유럽 영내 배터리 캐파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현지 생산에 있어서. 네, 현지 생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지 생산 능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캐파를 그 중에 80기가가 우리 거예요. 우리 거고 우리나라. 20%는 중국이 수출을 아니요. 하는 거고. 중국이 이제 막 생산을 해가지고 아, 막 CATL이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아. 유럽의 토종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폭스바겐의 파워코라든지 노스볼트는 망했고. 노스볼트 망했고요. 브리티시 볼트 망했고 얼마 전에 모로우라고 망했어요. 아,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예, 예, 이게 전부 그 유럽 자체의 토종 브랜드들은 계속 망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생산 능력이 되는 데는 사실 한국 업체들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이 필요로 하는 배터리의 ESS를 배구했을 때 우리가 현재 80%를 공급하고 있고. 아니 전체 EV ESS. 아, EV ESS ESS를 합쳐서 캐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현재에서 지금 ESS, LFP ESS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건 LG 에너지솔루션이 현재까지는 유일하죠. 아, 그 헝가리 공장. 네, 헝가리 공장에서 이제 라인 전환을 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동안에는 중국산 배터리 다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이런 어떤 그 메이드 인 EU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 시장을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게 말씀한 게 핵심 원자재법, 배터리 여건제도, 산업 가속화법, 네. IAA라고 보통 얘기했죠. 네네. 이 크게 이 세 가지 정도 네. 이런 법들로 좀 그렇게 좀 하고 있다. 네. 산업 가속화법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행이라고요. 네, 내년에 시행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IRA 법에 관련해서 이제 평론가님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그게 네. 이제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제 중국산 뭐 재료든 배터리든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는 거고. 네. 그 지난번에 그 포드가 CATL 기술을 네. 받아들여서 뭐 자기네가 네. 자체적으로 LFP를 배터리를 ESS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미국도 그렇게 가는 건데 유럽도 결국은 네.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 니즈가 네.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포드가 내년 말에 양산을 한다라고 해요. 내년 말이 근데 17년 말에. 근데 그 IRA FEOC 규정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분분해요. 음.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용인을 해서 거기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게는 됐지만 여전히 미국 의회 공화당의 그 중국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 그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계속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과연 내년에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 모로우가 유럽의 모로우가 네. 노르웨이 모로우가 파서 LF 배터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일단 뭐라고 할까요? 그 상업 생산까지는 시작했어요. 공급 계약도 맺었어요, 몇 군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양산 수율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거 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게 참 어렵다고. 예. 그래서 이 그 노스볼트도 마찬가지고요. 브리티시 볼트도 마찬가지고 이 모로우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 배터리 만드는 게 별거야? 장비 들여오고 몇 가지 기술이라든지 뭐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맨 처음에 접근을 하는데 이게 그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실은 청자를 빚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 중에 공기만 달라져도 네. 이 배터리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포드가 설사 뭐 그걸 만들려고 시도를 하겠지만은 글쎄요. 그게 양산 수율이 제대로 나올지 1년 만에 포드가 그렇죠. 1년 만인 거죠. 그것도 이게 그 뭐라고 할까 미국의 견제하에 중국 기술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거기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포드가 독자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해 낸다? 가면 생각해 보셔.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갖다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도 업력이 10년이 넘은 회사예요. 근데도 못 만드는데. 배터리 잘 못 만들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건 네. 그만큼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라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미국과 유럽의 이런 어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 이 정책이 계속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우리 배터리 업계가
계속 진짜 좀 기대해볼 만하겠네요. 적어도 큰 시장에서는. 남들은 계속해서 뭐 비관적인 분들은 계속 비관적인 어떤 평가들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요 시장이라고 하고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이 정책적으로 깔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정책적인 요건보다도 한국 배터리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배터리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게 좋은 배터리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에는 에너지 밀도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오는 거고요. 로봇이라든가 네,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몇 년, 뭐 작년까지만 해도 LFP가 세상을 집어삼킨다라고 했지만 그 서사가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서사의 주인공은 중국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한국의 3원계 배터리고 될 거다. 품질 좋은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8,400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윤석천 평론가님과 함께 오늘은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데를 봐야죠. 배터리 얘기를 오늘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